지금 시간이 원래 계획은 3시 10분부터 4시 40분까지로 돼 있는데 사실 굉장히 이게 토론자 수에 비해서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시간이 앞에 발표, 진짜 필요한 발표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충분한 얘기를 듣게 돼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시간 조정은 상황 봐가면서 할 것이고요. 우선 오늘 이제 이 앞부분 세션 1의 주제가 디지털 치료제와 건강보험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앞에서도 소개가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3회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링크 사업단 교육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단이 이제 5년째 진행이 되는 과정에 특히 이 연세대 미래캠퍼스 원주에 있는 미래캠퍼스가 이제 의료기기 쪽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고 뭐 그 영향이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업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료기기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원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혁신도시라고 해서 많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쪽에 와 있죠. 그 중에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야말로 우리나라 단일보험 전 국민을 다루는 이 보험의 두 개 주축 보험자 기관이 원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주 혁신도시죠. 이렇게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도시가 지금 원주인데 마침 이제 연세대학교가 또 여기에 또 위치하고 있고요. 뭐 그런저런 이유로 링크 사업단이 마침 또 교육부의 큰 지원을 받는 링크 사업단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5년간의 2회째 걸친 전체적으로 10년이고 두 번째 사업단인 그 5년의 사업이 이제 올해로 마무리돼서 어느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링크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중에 이 지역의 상황에 맞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디지털 헬스 포럼을 진행을 중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회째인데요. 그래서 재작년에 1회째 할 때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계시는 권덕철 장관께서 당시에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계시면서 그때 여기 오셔서 기조 강연을 하셨어요. 뭐 그 정도로 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정도로 저희가 이 진행을 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맥락에서 작년에 또 2회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이 또 와서 기조 강연도 했었고 올해 3회째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이 지금 흐름은 앞에 여러 발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거의 특히 이제 의료 분야 쪽이 더 그렇지만은 굉장히 화두고 지향점으로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끼니까 굉장히 숨이 찬데요. 일단 뭐 그래도 앞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속을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확정되지 않은 이 가버넌스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어떻게 이거를 이끌고 가야 될지 하는 것이 공공 정책을 담당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형성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도 글로벌 디지털 헬스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GDHP 국제 모임이 지금 2018년부터 이 전 세계 디지털 헬스를 이끌고 나가는 영국, 호주,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시작했습니다만은 각종 선진국들이 지금 다 모여서 우리나라도 초기 창립 멤버로 일본은 오히려 창립 멤버로 안 들어가 있는데 한국이 지금 창립 멤버로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몇 년 안 됐는데도 지금 9회째 행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는 이제 사이버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직접 회의가 진행이 됐고 지난주에도 줌으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도가 이제 의장국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이 한국도 언젠가는 할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정부 간 조직인데
아주 느슨한 조직으로 좀 시작이 됐고 뭐 나중에 국제기구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거기서 논의하는 그것도 바로 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의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 상호 운영성, 인터로퍼러빌리티, 스탠다드를 어떻게 정하고 여기서 나타난 가정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의 어떤 여러 가지 보안성,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하는 그런 것, AI라고 하는 것이 이 디지털 접목이 될 때 이거를 어떻게 가버넌스를 만들어 가야 될 거냐, 그리고 이것을 건강보험이나 이런 공적 재원 조달로 할 때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논의들이 지금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결코 디지털 쪽에서는 뒤지지 않는 나라, 이거 뒤져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단 뭐 정부만이 아니고 산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은 바로 이러한 그 상류 업스트림에서의 정책의 문제하고 우리 기업 현장의 다운스트림에서의 그런 그 고민들이 접촉이 되는 그런 분야로서의 원주, 그리고 접촉 그 현장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필요성이 만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포럼이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래서 건강보험과 연결되는 그런 주제를 다뤘습니다만은 올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하고 비록 이것을 논의하는 사람들조차도 불과 몇 년 전에는 그렇게 논의하지 않던 그런 주제죠. 그래서 과연 이 부분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 업계에서 가장 그래도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우리 하면서 현장에 있는 그 강성지 대표가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이것이 건강보험 급여화의 정책의 그 접점에서 실무의 책임 역할을 맡고 있는 장준호 부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제가 말씀을 길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논의할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 그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왔을 때 이것이 임상적 효과성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치료제라고 얘기되는, 또는 의약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체도 지금 불확실하고, 그리고 허가 자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아직 불확실한 그런 상태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건강보험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한다, 뭐 이런 자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 우리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보에 게재되면서 그냥 단순한 계획이 아니고 이것이 반드시 집행이 되는 그런 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이 정책 쪽에 좀 관여하신 분은 알 텐데, 거기에 특히 그 의료기기나 의료기술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술의 발전,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컨트리뷰션하고 그거를 끌어내고 인듀시브하고 컨트리뷰티브한 그런 제도로 가겠다. 건강보험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흔히 얘기하듯이 무슨 산업이나 이런 거에 건강보험이 종속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건강보험이 한 나라 의료제도에 큰 재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산업 현장의 이노베이션이 다시 건강보험 쪽에 효율화나 이런 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쪽으로 의식을 하면서 가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우리가 최소한 재원 조달에 있어서 큰 재원을 이루고 있는 건강보험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본다 하는 측면의 논의가 오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약간 그 사회자로서는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토론으로 해주실 분이 지금 5분이 계신데요. 우선 긴 소개는 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일부는 줌으로 접속이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한 처음에 7, 8분 정도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더 말씀을 하는 걸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덕현 중앙대병원 정신과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시죠. 중앙대학교 한덕현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강성지 대표하고 장 부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의 디지털 헬스를 젊은 어떤 열정을 끌고 가시는 강 대표님의 어떤 강의는 언제 들어도 제가 좀만 더 젊어도 그 뒤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장 부장님께서는 저번에 한번 만나서 이제 같이 의논을 했을 때는 조금 그 기초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우리나라도 그 DTX에 대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나 아니면 DTX를 만드는 사람들한테서도 좀 구체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하고 저희가 좀 다른 점은 사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DTX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해줄지가 참 고민이었는데, 교묘하게 미국과 유럽에 대한 어떤 그 제도를 우리나라 제도로 이렇게 흡수하셔서 간단한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려서 참 의료제도에 대한 변형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유연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려해 주셔야 될 것이, 사실은 그 나오는 제품에 대한 그 질적인 것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약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어쨌든 벤처나 아니면은 그 초기 만드는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나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고 싶은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런 오리지널리티나 그 라이센스에 대한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이든 아니면 디지털 무슨 치료제 협회든 뭐가 만들어지면 그쪽에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제품에 대한 어떤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그 오서십,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회사에 대한, 외국 같은 경우는 프리 서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그 허가를 그 회사가 만약 인정을 받는다면 그 허가를 조금 더 쉽게 해주는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이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고 보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비교적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영 건강보험공단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공단 박지영입니다. 최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기술 발달과 함께 개인 맞춤 의료 서비스가 확대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의료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늘 이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입장과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디지털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선결 과제 및 건강보험 적용 관련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좀 미리 준비한 토론문을 기초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데이터의 수집이나 분석이 비교적 용이하고 환자 맞춤형으로 개별화된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의료 체계의 여러 과제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문화적으로도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제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개발 비용이 저렴하고 임상시험 절차와 개발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또 한계 비용이 낮다라는 강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디지털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상용화를 위해서 기술 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약처에서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 심사 방안을 만들고 심평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방안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임상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디지털 치료제 개발과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고 또 의학과 접목이 돼서 환자의 치료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료기술로서 디지털 치료제가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서 허가 시에 해당 제품에 대한 전향적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 있지만 디지털 치료제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검증의 수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합의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 허가를 통해서 최소한의 유효성은 확인이 되겠지만 또 새로운 의료기술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통용되는 표준치료와 비교해서 어떤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디지털 치료제는 혁신기술이다 보니까 임상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임상적 유효성이나 경제성 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서 네카의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전성은 인정이 되지만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 중 잠재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혁신 의료기술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혁신 의료기술은 급여 결정 신청을 할 경우 예비적으로 급여를 적용해서 조기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3 내지 5년 후에 신의료기술을 재평가하고 급여 여부를 다시 평가하는 그런 별도의 급여 결정 트랙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다른 일반적인 의료기술들은 임상적 유효성이나 경제성을 기술 개발 주체가 입증하는 반면에 혁신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리얼월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투자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도 이러한 건강보험 등재의 절차를 거친다면 조기 시장 진입 기간 동안에 리얼월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임상적 유효성과 경제성 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이 같은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금 성급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치료제가 앞으로 더 많이 개발되고 도입이 된다고 하면 과연 이 같은 형태로 계속 임상적 유효성과 경제성 입증을 위한 투자를 건강보험이 계속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건강보험이 계속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효과 분석이 있어야 될 거고 또 다른 의료기술과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과제로 디지털 치료제가 무사히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사용과 관리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를 통해서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식약처에서는 유무선 통신을 이용한 의료기기에 대해 별도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의료기기 인허가 시 사이버 보안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등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한 그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기술만큼이나 식별화 기술도 발달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치료제의 특성상 치료제 개발에 이용되는 어떤 감형 정보들과 환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환자 맞춤 치료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 민감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오픈하고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적정 합의점을 찾아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도권 안에 디지털 치료제가 편입되었을 때 환자, 보험자, 개발사, 의료기관 등 데이터 접근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또 데이터의 삭제나 복구 권한 등을 소유한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이런 등등의 정보관리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개발자와 운영 관리하는 자, 또 정보를 엮어주는 자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서 민감정보 등의 처리가 가능하고 또 이를 수집 분석해서 건강보험 적용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자인 공단이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의 민감 정보의 공공성을 확보한 후에 이를 토대로 개발자는 기술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임상 현장에서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면 환자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치료제는 전통적인 어떤 급여 분류인 약제나 행위, 재료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 방식으로는 급여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혁신 의료기술의 등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라 판단이 됩니다. 혁신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과 그에 더해 잠재적 가치를 급여 평가의 기본 기준으로 삼되 디지털 치료제는 의료진과 환자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대상자의 만족도와 사용률도 급여 평가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역시 제품의 사용 경험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야 한다는 한계는 존재합니다. 수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일본이 지금 다 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치료제의 수가를 정하는 것은 아직 어떤 정해진 틀이 없고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품별로 상이한 형태와 기능, 또 개발자가 요양기관에 판매하는 방식도 또 다양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행위료나 관리료 등의 가격 산정 기준을 개발하되 제품의 가치를 수가에 반영하기 위한 방식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발 후 추가적인 생산이 필요치 않고 유지보수 비용만 소요되기 때문에 한계 비용이 낮다는 점은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품목 허가가 이루어진 제품은 없지만 앞서서 발제해 주신 것처럼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제품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 치료제의 건강보험 도입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비용 효과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를 비롯한 여러 혁신 의료기술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논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를 간단히 해서 넘어갔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처음에 발제를 해주셨던 장준호 부장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술 등재부 부장님이시고 지금 토론을 해주신 우리 박지영 부장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보장실의 예비급여부의 부장님이십니다. 여기 아마 참석을 하시거나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두 개의 기관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의료 제공자들의 의료 제공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보험자의 큰 조직이 우리나라에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다 의료 현장에 좀 더 앞에서 평가와 심사와 이런 거를 하고 공단은 의료제도를 좀 더 큰 입장에서 전체 돈을 지불하면서 제도 관리를 해나가는 이런 입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비급여부는 우리나라의 비급여, 건강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 것들이 건강보험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그런 급여를 우리가 이제 예비급여로 급여화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걸 담당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음으로는 김홍진 히트뉴스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디지털 치료 기기와 이것에 대한 보험 등재에 대한 취재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심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업체들은 새로운 치료 기술을 만들었고
공단이나 심평원은 그 기술이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지요. 그 와중에 식약처가 안전성, 유효성을 판단하는 서로의 역할들을 지금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다가 독특해요. 앞서 발표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이 지금 사용되는 사람들이 의료진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가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완성품이 없다. 즉, 개발부터 인허가 등재까지 한 사이클을 돌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고 걱정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은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조금 다른 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이냐면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물론 코로나19였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관리 혹은 자살, 출산율과 같은 정신건강과 국민 건강의 사각지대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들 모두 그 사각지대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리고 국감에서 가장 주된 지적사항은 사업에 대한 예산은 늘고 있으나 예산은 매년 증가하나 사업이 해소되고 그 문제들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역시 주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강구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사회적 합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에 있어서 이 뒷단이 바로 이전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의, 어떤 걸 합의해야 하냐 그런 걸 좀 정해 가야 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합의가 우리에게 디지털 치료기기, 새로운 형태의 치료기기가 필요한가라는 접근이라고 하면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 국민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공감대는 반드시 형성을 해야 되고 그 방안을 찾아야겠다. 그 방안이 있다면 가능성이 보인다면 투자할 수 있다라는 좀 전향적인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주도도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부를 주도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해요. 이제 내년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디지털 치료제의 목소리를 하나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업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좀 마련이 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토론하시는 분들의 그 말씀은 따로따로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뒷부분에서 우리 발표하신 분들의 그 의견과 반응을 또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해주실 분은 정형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사무차장님이십니다. 줌으로 접속되어 있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런 과학기술 발전, 의학기술 발전 관련되어 있는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공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마 이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 이유는 제가 현업에서 있는 의사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시민사회단체, 특히나 이제 개인건강정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좀 회의적인 측면의 어떤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정리된 오늘 좀 듣고 배울 만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논의했던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을 건강보험하고 적용하거나 이럴 때에서는 이 개념의 혁신성의 선전은 사실은 이런 시장에서는 통하겠지만은 사실 건강보험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임상 현장에서 이걸 적용하려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실력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력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약간 회의적인데 지금 개발하시고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용어까지 다 동원을 해서 디지털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입니다. 물론 뭐 DTX라고 하는 걸 디지털 치료제로 지금 번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다는 개념,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를 한다는 개념과 디지털 치료제라는 개념은 좀 다른 층위의 저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치료제라는 한국어의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 뭔가 대단하게 많은 종류의 치료제들이 지금 나와 있어야 사실 그것이 의미 있는 용어로 언어로 구현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이제 저희가 뭐 정밀의료처럼, 정밀의료도 뭐 벌써 나온 지 오래됐지만 정밀의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극소수고 여전히 데이터 축적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논의가 있는 것처럼 어떤 혁신성 있는 특별한 이런 바운더리의 치료제 영역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발표자의 발표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뭐 스마트 모니터링 기계라든지 뭐 전자정보 체계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서 이제 이게 딥러닝을 시켜가지고 뭔가 나오는 결과들을 다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디지털 치료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건강보험 등재 문제를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 거는 이 단계가 좀 너무 많이 비약되고 있다라는 좀 약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런 디지털 기술들 중에 의료 기술에서 접목해서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실력이 입증이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실력은 뭐 다들 아시는 아까 이야기한 효용성 부분, 뭐 그다음에 비용 효과 부분,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기존에 이런 디지털 치료제 논의가 없더라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의학과 의사인데 바이오 피드백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라든지 아니면 로봇 치료 기기의 발전 같은 것들은 대단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고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도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대면으로 치료사가 붙어서 하는 치료와 이 두 가지를 논의하면서 어떤 식으로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는지 논의해서 이제 건강보험에 등재가 될지 말지 이렇게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론적인 이야기고, 저희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보통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첫 번째는 이제 이 디지털 치료기는 아무래도 이 기술들 자체가 개인 맞춤형 치료를 지향하다 보니까 개인 건강정보 축적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아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정확한 주장을 해주셨지만 개인정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방어 대책이나 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 근거와 근거의 질과 사회적 편익과 관련해서 이제 기존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논의일 수도 있는데, 줄기세포 같은 부분들은 별도의 재생의료 관리 트랙이 지금 만들어져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체해진단기기도 별도의 트랙을 만들려고 했고 실제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안전성만 확보되면 선진입 평가를 한다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좀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테라노스 사기 같은 것도 밝혀진 상황에서 체외진단기기 규제 하나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도 별도의 트랙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한다라는 부분을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의료기기와 동일한 선상에서 비용 효과성을 입증해 보이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확대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저희가 사회적인 수용성이라든가 그리고 시민사회 아니면 더 나아가서 건강보험 제도에서 더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이제 건강보험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한국의 건강보험의 특이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 건강보험은 이 지불제도가 거의 입원 치료까지 다 행위별수가제로 되어 있고, 이 행위별수가제는 상대 가치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 가치 기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의사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이 행위 시간과 연동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희 이런 장비들이 들어오는 것은 어떠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동일한 잣대에서 평가돼야 되는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여타의 필수 의료 보장성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는 지금 뭐 한 8, 90조 정도를 쓰고 있지만은 사실 그만큼 저희 필수 의료 부분에서도 충분한 재정 투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혁신 기술들에 대해서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충분히 보장되느냐, 이 부분은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한국의 건강보험의 특이점 중에 하나는 급여 진료랑 비급여 진료를 또 섞어서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갖고 있는 나라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계약제가 아니고 당연지정제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건강보험 등재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임상 현장에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이게 통과가 되고 신의료 기술 평가가 돼서 급여로 들어올 정도로 비용 효과가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아까도 뭐 건강공단에서도 예비급여 부장께서 나오신 건데, 예비급여 제도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앞으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에서의 어떤 발전이나 아니면은 이런 미국에서의 그 테라노스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지 않고, 뭐 저희 전동 안마 체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뭐 20, 30년에 다 아시는 MC 스퀘어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의료기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실력을 가지고 시장 진입을 하면서도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는 데 좀 도움되는 고려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자로서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측에서 나오시는데, 지금 원래 그 예정됐던 이준규 보험급여과장, 모든 그 급여화에 있어서의 지금 뭐 핵심에 해당하는 과장이시죠. 그분이 지금 사실은 저도 거기 참석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회의가, 공단과 관련된 회의가 서울에서 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좀 중요한 그런 뭐 것인데,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해서 잠시 이 내용은 이미 다 서로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거 관련해서 나와서 토론을 영상으로 해주기로 이제 약속이 됐는데, 조금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 진행을 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오히려 뭐 행정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밑에 담당 그 사무관이 훨씬 더 실무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많이 하고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과장님 대신해서 그 조영재 그 사무관님을 그 연결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교수님. 혼자 계시면은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어떠신가요? 혼자? 아닌가요? 네, 혼자는 그래서 네, 하십시오. 예. 네, 소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입니다. 앞선 두 분의 발제와 네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그 건강보험국의 보험급여과를 이 자리에 같이 초대해 주신 것은 아마 디지털 치료기기를 향후 어떤 정책 방향 하에서, 그리고 그 건강보험급여권 내에서 논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실 것이고, 사실 앞서 많은 부분을 이미 심평원의 장준호 부장께서 방향성이나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외에 지금까지 어떤 방향 하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공단의 부장님께서 혁신의료기술 제도를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디지털 치료기기뿐 아니라 그 현재 9가지 영역, 예를 들면 그 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재생의료라든지 혹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과 같은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혁신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의료기기 규제 혁신 방안이라는 발표 하에서 사실 일종의 선진입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미 만들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혁신의료 기술의 이제 잠재성의 가치를 인정받고 실제 네카에서 혁신의료 기술로 지정된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10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품들의 실질적인 급여화 과정에 있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미 제도 자체는 18년에 발표가 되었고 그에 따른 하위 법령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치료기기에만 한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일단 혁신의료 기술로 인정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현재 3에서 5년 정도 예비급여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는 마련되어 있고 만약 그 실제 허가 제품이 나와서
이제 그 혁신의료 기술의 트랙에 이제 태워지게 된다면 당연히 그 제도의 관점 안에서 일단 시행될 거라는 것이 저희의 방향입니다. 다만 그 디지털 치료기기는 그 9개 아까 혁신의료 기술의 어떤 분야 안에서 조금 다른 분야와는 좀 차별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내 이제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를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부서 각각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그 건강보험의 관점에서 크게는 비용과 효과라는 측면을 봤을 때 다른 새로운 분야의 의료 기술들은 주로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같이 효과가 증가되는 이른바 이제 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 비용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의 제품군들로 조금 고려가 되는 상황인 반면에 디지털 치료기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되게 비교되는 표준 치료가 어떤 기존의 막대한 개발 비용과 고가의 비용을 받고 있는 약제 혹은 사람의 그 주로 이 전문 인력의 의료 행위와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만약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러한 비용 효과의 부분에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의 기대를 일단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인식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의 어떤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 그 효과를 달성하기까지 어떤 전통적인 그 입증의 과정 그리고 실증의 과정이 그동안 어떤 R&D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투자로 진행되었다고 하면 지금 이 특징적인 것이 독일과 영국 같이 보건의료가 어떤 환자 중심과 굉장히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 이제 진행되는 국가에서조차 이 부분을 선투자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 기대 효과에 대한 어떤 사회적 혹은 이제 세계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굳이 어떤 산업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환자 그리고 보건의료 거버넌스 안에서 전체 체계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일단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실제 그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수십조의 재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재정 상황은 계속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같이 의료용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경향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건강보험 재정을 예비급여라는 형태로 혹시 일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급여로 일부 테스트베드 형태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이러한 부분이 어떤 사회적 공감대, 그것이 어떤 산업 발전이나 이제 기업의 요청이 아니라 어떤 전문가 그리고 앞서 정영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환자나 시민단체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적 논의가 조금 본격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혁신의료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제도는 발표가 되었고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조금 디지털 치료기기에 특화된 어떤 평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디지털 치료기기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해당하는 신의료기술 혹은 의료기기 혹은 혁신 의료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가치라든지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확하고 혹은 그 업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효과들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검토가 된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건강보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하기로 아마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 이제 실제 제품들이 아마 허가되기 시작을 할 텐데 그 허가되는 제품들은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어떤 넥카에서의 어떤 유효성이나 비용 효과성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어떤 초기에 혁신의료 기술 트랙 안에서 일단 그 한시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건강보험 지원 혹은 어떤 산업 측면에서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어야 되는가는 현재 있는 제도와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조금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그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그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제적인 모습에서 지금 남은 시간이 한 10여 분 되는데요. 우선 그 지금 줌으로 그 방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장의 대표적인 기업들 주요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의견 공유 바랍니다. 라는 그런 그 의견 등등이 좀 와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 혹시 그 발표하신 분이나 토론 중에서 혹시 언급을 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좀 언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제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상당한 이슈는 그 디지털 치료제를 포함한 이런 이노베이션 쪽의 것들의 그 효과성, 우리가 비용 측면에서의 어떤 우리가 이제 경제성 평가라는 게 코스트 대비 베니핏 쪽인데 베니핏 쪽에 이펙티브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료 쪽에는 그냥 이펙티브니스, 효과성을 중심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대개 개발 비용이나 뭐 이런 거는 기존의 그 이노베이션을 대표했던 약이나 치료제 기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라고 얘기될 수 있죠. 일반 뭐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보면 뭐 소프트웨어의 복사라든지 활용이라는 거는 더더욱이 그럴 텐데, 그렇다면 효과성, 이펙티브니스 쪽에서의 그 유틸리티나 이런 쪽에 조그마한 효과만이 확인이 돼도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경제성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기존의 치료나 의약품이나 치료제에 비해서 효과성이 낮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현격하게 낮게 들어갈 때는 건강보험이 급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비용 효과성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측면에서의 효과성 입증만 확실히 된다면, 우리가 기존의 그 임상 그런 측면에서 있다면 굉장히 그 건강보험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올 만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좀 고민을 해주신 분이 있으면 좀 논의를 했으면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리얼월드 데이터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논의되는 디지털 치료제가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하는 이런 과정의 논의는 대체로 그 의사의 처방이 전제되는, 그러니까 프리스크립티브 디지털 테라피틱스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과연 소프트웨어로 나온 그런 제품들이 의사의 뭐 처방까지는 처음에 시작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의사의 개입이 요구되는, 굳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환자의 어떤 이용으로서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기존의 보상 체계에서는 의사들이 프리스크립션이나 이런 개입을 전제로 해서 모든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의료 보상 체계는, 건강보험은. 그렇게 됐을 때 이 제품, 이러한 제품들의 발전이 과연 어떻게 보상 체계에 접목될 것이냐가도 있으지만 우리나라의 그 이런 의료 제공의 핵심을 이루는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나의 전문성과 나의 보상 체계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접목이 될 거냐가 굉장히 그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기에까지 얼마나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남은 시간에, 그리고 혹시 토론 중에서 우리 정영준 그 사무처장님은 이제 본인이 또 현장에 개업을 한 의사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쪽에 그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입장을 좀 언급을 한번 좀 추가적으로 더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이 꼭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성지 대표께 상당한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질문 업계 얘기도 있고 효과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강성지 대표는 아까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경력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우리 정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개인이지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MD로서 이쪽에 현장에도 있었고 복지부도 약간 있었고 뭐 등등. 또 더군다나 그 민사고 출신의 그 언어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도 얼마든지 아마 자기를 대표해서 그 저기 할 수 있고 이런 그 접촉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저런 거를 고려할 때 외국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책 담당자들보다도 미국과 지금 첨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몸으로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포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디지털 전환의 관점에서 헬스케어가 다뤄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기존의 다른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효과들, 뭐 비용을 절감시키고 개인화시키고 동시다발적으로 리소스를 효율화하는 뭐 이런 개념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작동할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헬스케어 입장에서 이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토론해 주신 것 중에 좀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주신 것들이 있어서 제 발제에서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사실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빅데이터, 나머지 하나는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이게 무슨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나 생각해 보면 사실 빅데이터는 약입니다. 우리가 약이라고 하고 의학이라고 하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데이터를 정리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의학에서 이렇게 하더니 사람이 낫더라,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안 좋아지더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의학 지식을 정리한 거고, 임상시험이 뭔가요? 대규모로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를 데이터적으로 검증한 엑셀 파일 하나 나오는 거가 약인데, 사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밀가루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데이터를 먹는 거, 약봉지 안에 들어있는 건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뭐 약보다 싸다라고 기대하시지만 약도 충분히 쌉니다. 이미 밀가루니까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 부분이 빅데이터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개념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는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전 마이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데이터는 한 번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의외로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코로나입니다. 마이데이터는 코로나로 경험했습니다. 사실 뭐냐면 우리가 밀접 접촉자들 어떻게 하죠? 추적 관리하는 앱을 깔았죠. 그 소프트웨어에서 사실 제가 10년 전에 정은경 청장님이랑 같이 신종플루 했을 때는 역학조사 하느라고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사실 그 소프트웨어 하나를 깔아 놓음으로써 GPS로 그 사람 동선을 보고 뭐 기지국 접속한 내역들 해가지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기지국에 접속했는지, 그리고 카드 결제 내역 같은 것들 몇 날 며칠 몇 시에 카드 썼으니까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이거 큰일 났다, 알려줘야겠다. 사실 이거 그냥 했으면 민간 사찰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예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냈냐? 지금 목적을 정확히 정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코로나를 퍼지지 않도록 방역 수칙으로서 역학조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사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파편화된 데이터가 목적을 중심으로 다시 모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쓰여서 새로운 형태의 역학조사가 더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이루어진, 사실은 디지털 코로나 치료제인 거죠. 네. 감염병에서도 이미 디지털 기술을 우리는 한번 모르는 사이에 쓴 것 같고요. 이런 마이데이터가 사실 인폼드 컨센트를 기반으로 쓰인다면 그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활용에 어떤 상충된 모순된 어떤 딜레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사실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인프라라는 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배틀그라운드 왜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중국에
뭐 크로스파이어라는 그 슈팅 게임 우리나라에서 정말 성공한 게임이 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의 게임. 그거 왜 성공했을까요? 근데 하필이면 왜 슈팅 게임일까요? 사실 인터넷 인프라 깔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종류의 게임은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슈팅 게임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인프라의 어떤 정비 안에서 그런 게임성들을 충분히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되게 민감한 것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인터넷 인프라를 김대중 정부 시절에 먼저 깔아서 이게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게임성을 다지고 그 안에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그 제품들이 다른 나라의 인터넷이 그 속도가 빨라졌을 때 날아간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와우, 이건 미래에서 온 게임이었던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실 그런 엄청난 어떤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그런 게임. 근데 사실 그게 데이터 인프라로 한 번 더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마이 데이터, 마이 헬스웨이 그런 개념들 우리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뭐 치료제뿐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 디지털 치료제가 조금 더 개인 맞춤형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알고 먼저 발전시킨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저는 수가 얼마를 주던 그냥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그 뒤에 사실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어떤 효과를 개선하거나 했을 때 그런 인센티브 구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계속 발전시키고 다른 나라의 어떤 인프라가 이제 발전됐을 때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숙되어진 어떤 디지털 치료제들이 블록버스터 디지털 치료제로서 글로벌로 그냥 갈 수 있도록 하면 사실 우리나라 그 시장 자체에서 수가를 뭐 2배를 주든 3배를 주든 솔직히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의 사이즈를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지금 이 자리에서 다뤄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이언스가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더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서 다른 나라로 또 다른 어떤 치료제의 배틀그라운드 같은 어떤 성과들이 나올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사실은 그 지금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이런 것들을 조정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만들어서 사실 지금 하는 논의가 의미 있게 하나의 성공적인 어떤 제품들로 이제 나타나는 게 뭐 내후년 뭐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근데 단답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제 의사 처방이 있는 그런 식약처 뭐 이런 것의 급여화를 얘기하는 건데 네네. 이제 이걸 개발하는 입장에서 일하면은 제가 볼 때 의사 처방을만을 받아서 굳이 급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제약도 많고 급여에서 굉장히 아까 말씀대로 뭐 얼마 안 줘도 된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좀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줄 리도 없을 것 같고 한데 그냥 비급여로 일반인들이 마음껏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폭이 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사실 그 시장은 이미 있다고 느낍니다. 예. 그냥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요. 그거를 그냥 쓸 수 있는 거고, 그것들을 굳이 뭐 소비자가 부담하든지 급여가 주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기존에 있는 헬스케어 앱들 중에 조금 더 시리어스하게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OTC처럼 쓰고 그 안에서 그냥 결제하는 그런 앱들과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인데 사실 처방을 정의하고 나니까 비처방의 영역으로 보여지는 거지 사실 처방하지 않는 비급여의 디지털 치료제라고 불릴 만한 속성의 어떤 제품들은 이미 네, 시장에 있는 것 조금 같습니다. 더 차별화된 어떤 전문성을 인정받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인 것 같고요. 혹시 정영준 차장님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뭐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냥 현직 임상의사 입장이랑 그다음에 이제 원격 의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던 입장에서 조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뭐 다른 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한국이 아무래도 이제 그 대형 병원 쏠림이 되게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디지털 기술이나 뭔가 이런 첨단 혁신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쏠림이 전혀 이렇게 뭐 전달 체계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점으로 아마 임상에서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병원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런 디지털 치료 기술들은 좀 의원 기반에서 갔으면 좋겠고, 이 다음 토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성 질환들, 혈압이나 혈당 같은 부분이나 신체 활동, 뭐 아마 아까 대표님도 다 이렇게 개발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바이오 피드백으로 신체 활동이나 통증이나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정신건강의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고 계신 걸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지역사회 1차 의료 의원과 연계될 수 있다면 좀 더 효용성 있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의학적인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는 아무래도 투약하고 처치랑 연계가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방문진료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많이 각광이 되고 있는데, 방문진료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연계점으로 좀 개발이 되면 조금 더 임상 현장에서 효용감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게, 이런 부분에서 제일 이제 우려됐던 게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건강관리 수업 그 증진형 보험 상품을 보면 이제 마이헬스 앱 같은 거를 주거든요. 근데 이 마이헬스 앱이 삼성화재에서 뭐 개발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앱이 연계하는 그 컨설팅 그 의사가 강북삼성병원 그 교수님들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임상 현장에서는 이게 적용되기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쏠림으로 갈 수 있다는 막연한 그 우려가 또 이제 의사사회에서 돌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실 한덕현 정대병원 정신과 교수님의 입장이 또 약간 대비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또 짧게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상으로도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정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업이든 어떤 저희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일반 의사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쏠림 현상이나 그런 것들이 누구 하나가 이게 독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디지털 헬스 부분에 있어서는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일단은 실력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검증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인들이 잘 쓰게끔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완전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 개업이들이 이것들을 좀 공통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도 저는 완전 동의해요. 그리고 제가 쭉 들으면서 한 가지 조금 특히 이제 관에 계신 분들께서 조금 컨셉을 바꿔 주십사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꼭 원격 진료라든지 그 다음에 공익 의료를 위해서 이것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개념을 좀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강 대표가 얘기했던 밀가루 그 다음에 화학약품을 만들던 약을 디지털로 만든 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제약하고 똑같이 될 수 있는 과정이고요. 원격 진료나 이런 거 없이 의사의 처방과 그 다음에 추적에 의해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디지털 치료제의 범위가 워낙 넓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헬스와 디지털 메디슨이라는 부분하고 헛갈려서 지금 자꾸 이렇게 되는데, 범위를 완전 좁히면 이것을 디지털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약의 유통과 약의 관리, 그다음에 약의 어떤 처방과 관련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이 데이터가 노출이 돼서 데이터의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서 그거보다는 좀 더 좁은 범위에서 시작을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새로운 주제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이제 마감을 할 시간이 다 돼가서 다음 기회로 또 새로운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제도 안에서의 의사들의 그 서비스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러한 독특한 약과 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형태의 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건 굉장한 주제인데, 또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이제 나중에 다루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혹시 장준호 부장님 발표한 입장이고 또 실무를 저기하는 입장에서 마지막 멘트. 사실 저희가 이런 여러 관점의 토론을 한 게 오늘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이 저희 공부도 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또 다른 논의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 문제 어떻게 같이 잘 엮어서 갈지. 그리고 효과를 보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기대를 하는 거는 이게 전향적으로 확증 임상 시험을 하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자체가 적어도 전향적 임상으로 확증 임상 시험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료기기에 비해서는 사실 약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는 절대적 효과를 그냥 보였다는 걸 가지고 건강보험에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의료 현장을 어떻게 대체할 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걸 써봤을 때 그게 확실히 검증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지점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자장님도 약간 말씀하셨는데 효과가 아직 조금 절대적인 효과는 있지만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용이 굉장히 싸면 어떤 예비적인 급여를 할 것이냐, 약간 이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하지만 굉장히 싼 거를 어느 정도 싸게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측면에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도 자체에서는 이제 최적화하는 방법에서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검증된 효과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절감을 하는지 아닌지 이런 걸 계속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다른 분들 혹시 추가로 원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요. 여기 마침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따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또 건정심에 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의견 수렴 차원에서 하고 우리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참석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